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상습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남보다 못한 아버지, 예물 되돌려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선선한 가을이 돼서 이제 결혼 소식이 참 많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께 청첩장 많이들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된 사기 판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 결혼식에서 과연 어떤 사기 행각들이 벌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는 항상 이제 축하하는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북적거리는데요. 네. 이제 A, B, C 이렇게 세 명은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해서 혼란한 틈을 타서 예식 관계자로 가장을 해서 축의금 봉투를 절취해 그 축의금을 나누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B 씨는 혼주 측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고 네. A는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건데요. 네. 그래서 B 씨는 춘천에 있는 한 웨딩홀에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해서 피해자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측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B가 하객이 나눠주는 축하한다고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C는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0개를 가지고 나와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벗어났습니다. 네,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혼주 측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받는 접수대에 앉아서 좀 축의금을 받고 또 대신 식권을 나눠주고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식장이 이제 혼잡하다 보니까 한 명은 미리 식권 여러 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네. 혼주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이제 축의금 봉투를 들고 있는 하객들에게 예식 관계자인 척 범행을 저지른 거죠. 네. 그래서 이후 A, B, C는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인근에 여러 군데 예식장에 들어갔다가 예식 진행 상황을 보고 범행이 쉽지 않을 것 같으면 나오는 등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도 함께 주말에 부산 지역, 전주 지역 등 여러 군데 예식장을 돌면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어떤 예식장에서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제시해서 본인은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혼주에게 말하고는 혼주로부터 답례금을 3에서 4만 원 정도씩 수차례 편취해 가기도 했습니다. 네, 뭐 주말마다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결국은 꼬리가 잡혔네요. 네, 맞습니다. 예식장에서 배회하는 피고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예식 관계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된 것인데요. 네. 결국 범행 목적으로 총 8회에 걸쳐 웨딩홀에 침입해서 하객으로부터 합계 465만 원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도주했고, 그리고 19회에 걸쳐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객으로 가장해서 식권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접수대에 반납하면서 답례금 명목으로 합계 5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네. 죄질이 결국 가볍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근본 이 사건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A, B, C 중에 차량 운행을 담당한 A와 B만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네. 법원은 이 사건 범죄가 조직적,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고 네. A, B는 다수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해서 다수 전과가 있다. 그리고 누범이다 라는 반영이 돼서 A는 징역 2년, B는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상천외한 축의금 사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춘천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번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 다가가서 그곳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신부 측에 전달해야 할 축의금을 잘못 신랑 측에 냈으니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현금 100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 1개를 교부받은 사안도 있었고요. 네.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의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1,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29장을 축의금 접수대에 내고는 즉석에서 장당 33,000원,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지원 40매를 교부받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으면서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가짜 청첩장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청첩장 사진을 전송하고 축의금을 송금받는 사안,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미 결혼까지 한 유부녀가 3명의 또 다른 남자와 사기 결혼을 해 1억 2천여만 원의 축의금을 편취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와,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사기 결혼까지 감행하다니 너무 좀 충격적인데요. 이처럼 실제로 올리지도 않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거나 또 오로지 축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짜 결혼식을 올린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네, 축의금 편취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초의 목적이 축의금을 받기 위한 면이 있긴 했지만 만약 가짜 결혼식 이후에 실제로 동거 및 혼인신고를 하는 등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기망행위라는 게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 결혼의 목적이 축의금 편취가 아니라 세금 회피 또는 국적 취득 등이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세금 포탈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위장결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장결혼이 밝혀지게 되면 국적 취득이 무효가 돼서 국내에서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그 과정에서 가짜 배우자, 가짜 하객 등 역할 대행업체를 활용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축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가짜 배우자 또는 가짜 하객 등 역할 대행을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 그 대행 업체나 가짜 하객 등이 가짜 결혼이라는 걸 인지하고 도와준 것이라면 그 공모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역할을 한 당사자 또는 상대에게 속아서 이용을 당한 것이라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민법 806조에 의해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가짜 결혼식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미 낸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증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네. 증여를 원인으로 기속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으로 해서 건너간 금액이니 그쪽으로부터 불법으로 원인을 이제 증여 취소하겠다. 불법 행위니까 나는 증여를 취소하겠다라고 하고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으로서 반환을
반환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송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받은 쪽에서는 밥값 등 비용 공제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제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속여서 일정을 비우게 만들고 직접 결혼식에 참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축의금 전액 반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축의금을 노린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식 당일 축의금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축의금을 전달한 명단과 금액이 엑셀 파일로 제공돼서 장부 정리 부담까지 좀 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절도범을 잡았는데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그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절도 행각이 이제 잡혀서 절도범을 잡았는데요. 네.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셀프 계산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일부는 계산을 안 하고 몇 가지만 계산하는 모습이 이제 잡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짐이 이상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을 했더니 다행히 그분이 멤버십 적립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방문 내역을 확인하였더니 총 35번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네. 예, 그 중에서 또 24번 정도가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구매를 했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한 10번 방문 중에 한 8번 정도 물건 훔친 정황이 확인이 되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단순 절도가 아니고 이게 상습적으로 일어난 절도 부분이라서 네. 너무 괘씸했고, 그래서 절대 봐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왜냐면 제가 여기가 그 마트 운영한 지 한 8개월째 정도 되는데, 그 고객 로스가 상당히 많았고, 네. 그 로스 때문에 좀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상황이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또 몇백만 원짜리 들어서 도난 방지기 기계도 이제 사들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절도범한테는 연락을 했어요. 네. 매장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합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고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도범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를 했었어요. 네. 예, 근데 그 절도범이 젊은 여성이었고 이제 뭐 취업 준비생이라서 그 많은 돈이 지금 없다. 근데 이제 대출을 좀 통해서 알아보고 결정해서 연락 주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다음 날에 이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었고, 제가 이제 문자로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고소 진행하겠다. 네. 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본인은 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제 능력 밖이라 이제 못 줄 것 같다. 고소해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경찰한테 바로 고소 진행한 상태예요. 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한 범인이 붙잡혔는데 사실 뭐 오히려 고소하라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송혜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고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고소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예, 제가 죄송한데 잘 안 들려가지고요. 아, 네. 예. 이제 고소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 우리 조사 받고 상대방 조사 받고 거기까지 갔을까요? 아니요. 이제 며칠 전에 네. 그 형사한테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이제 그 피의자의 그 증거 자료라든지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가져와서 음. 출석해 달라고 한 상태거든요. 아, 아직 우리 조사를 받지는 않은 예, 조사는 아직 상태네요. 안 받. 네. 예. 아마 이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제 뭐 자기가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을 한 것도 아니니까 나는 이거 그냥 고소하라고 하면은 뭐 그냥 처벌받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일단은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뭐 1, 2만 원 밥을 먹고 돈을 대고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나오더라도 이 부분이 절도나 사기로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고 해서 이게 절도가 안 되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을 지금 더구나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CCTV 영상을 봤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태연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봐서는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예.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고소를 하게 돼서 이제 사실은 우리 느낌에는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보다 더 있을 수 있다,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게 절도로 우리가 고소를 할 때 범죄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습적인 절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금액적인 로스는 더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확인한 것까지만 인정이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CCTV 상으로 확인해서 금액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 상품을 봤을 때 뭐뭐뭐 얼마가 마이너스라고 정확히 확인될 수 있는 금액만큼 아마 고소 사건에서는 인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피해 금액으로.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좀 이제 이런 절도 사건을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금액적 로스를 추정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정확히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인정을 해주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확보하신 그 8번의 절도 사건에 대한 그런 상품들의 마이너스 금액을 정확한 절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음. 제가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네. 물론 이제 확실한 절도 행각은 8번이었지만 네. 제가 그 방문 횟수에 따른 그 로스 금액을 이제 추정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네. 이제 그 금액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음. 이 자료를 제가 이제 형사 쪽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네. 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 추정치라서 반영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인 건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300만 원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걸까요? 예, 제가 이 사람이 음. 방문한 날짜에서 저희가 이제 재고를 음. 그러니까 재고가 좀 안 맞는 상품들을 조정을 해요. 네, 네.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전산 시스템에 뜨거든요. 그만한 로스 금액이.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추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다 훔쳐가진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일부분은 좀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당사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계산하신 방식이 이 사람이 출입한 날짜의 로스 금액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훔쳤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할 확률이 더 높아요. 물론 우리로서는 이 부분을 주장을 해야 되겠죠. 예. 우리로서는 그렇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주장을 하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 드리기는 고 싶지는 않고 일단은 주장은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야기는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이분 말고는 이분이 온 날의 로스가 이제 정확하게 CCTV에 찍힌 그런 날 같은 경우에도 이분 로스가 딱 그날의 로스랑 같아요? 예, 예,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분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마 수사관이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로서는 주장을 한 근거가 있어야 왜냐하면 또 민사적으로도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날려먹는 건 좀 아쉬우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정치라서 사실은 형사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습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특정을 할 때 며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21일 뭐 몇 시경에 뭐뭐뭐뭐 상품 해서 금액 얼마 이게 손해 금액을 이런 식으로 특정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도 요거를 이제 민사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예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심증적으로 넣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은 하세요. 완전히 빼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도 이 부분이 심증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강경하게 조사를 하거나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도 양형이나 뭐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죄로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지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양형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같이 있으면 감안해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이 사건 이후로는 우리 가게에 안 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또 와서 이런 절도를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작다고 해서 실형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절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이제 실형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지금은 이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나 배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몇백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지급 명령을 같이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 명령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지금 반응이 이런 상태면은 사실 배째라니까 지급 명령도 대응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대응을 안 하면 바로 그냥 결정이 나오니까 나는 돈 갚을 수 없으니까 그냥 결정 나도 받고 돈 안 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뭐 재산 명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물론 우리가 좀 귀찮고 품이 많이 들고 인지송달료도 나가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 친구한테 그래도 결국에는 추후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요렇게 해서 뭐 신용 정보에도 등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돈을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제가 합의를 끝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민사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네. 이 절도범은 어느 정도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나요? 지금은 최초
의 범죄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제 동종의 전과가 없고 한다면 벌금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지금 만약에 뭐 본인이 돈을 갚으려는 노력이라도 한다던가 반성의 기미가 좀 있다던가 뭐 이러면은 뭐 초범이다, 그리고 취준생이다, 뭐 이런 거 읍수해서 기소유예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나는 돈을 못 갚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형사처벌은 초범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일 수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짜잘한 범죄로 절도가 이미 몇 차례 있는 전과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혹시 이런 절도 행각이 네. 전과의 기록이 이제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면 네. 이런 뭐 취업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일단은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벌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요. 2년 동안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이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데 동의를 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랜덤하게 이거를 돌려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던가 이러면은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혹시 형사 이제 피해자 조사를 하고 네. 피해자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자료 가지고 분명히 이제 형사가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합의를 피해자랑 봐라라고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경찰 그 형사 쪽에서 그 제시를 해주는 부분인지 합의금을, 아니면은 저랑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시 이렇게 합의금을 이렇게 좀 뭐야 그 제시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형사가 제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협의 자체는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를 보시라라고 얘기를 해도 보통 형사가 그걸 조율까지는 잘 하지는 않고요.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한번 협의를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금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기존에 500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다시 500을 제시하실 수도 있고, 금액을 조율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형사가 정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검찰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형사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검찰 조정위원회 중재 하에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의견을 조율하도록 전달하는 형식으로만 하는 거지, 금액 같은 거를 뭐 그쪽에서 그럼 이건 어떠냐, 이거는 이 중간 금액 이거는 어떠냐라고 형사 조정에서 따로 뭐 선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인사까지 갔을 때 네. 그 이제 벌금 그다음에 형량 이제 주어지고 네.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벌금은 이제 국가에 내는 거라서 실제 손해가 만약에 3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300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벌금 금액입니다. 국가에 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실제 손해가 300이다라고 하면은 뭐 300 플러스 우리의 뭐 위자 되는 손해배상 금액 뭐 해가지고 얼마를 청구한다라고 이제 뭐 500이라고 치면 500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제가 이제 형사 그 조사 가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추정 자료랑 그다음에 확인되는 뭐 CCTV 자료라든지 이걸 들고 가면 되는 건 아니면 예, 추정 자료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아니라서 그걸 따로 뭐 제외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선 우리가 제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되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간접 증거로라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어차피 추정치라서 이제 형사적인 죄의 근거로 활용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간접적으로 이게 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판단을 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한테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있는데 우리 실제적인 형사로 요만큼만 처벌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날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추정치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원래 이만큼이 더 로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700만 원이 총 금액인데 지금 이 법적인 처벌의 한계 때문에 뭐 300만 원만 400만 원밖에 처벌할 수 없다니 너무 속상하다, 이런 걸 이제 수사기관한테 어필하시는 게 좋은 거죠. 혹시 제가 뭐 정신적인 뭐 그간의 로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뭐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민사. 그럼 민사 네, 그건 민사고, 이제 형사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이제 죄의 근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피해자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거나 피해자를 뭔가 위로해 준다거나 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잘못한 절도범을 처벌하는 절차예요, 형사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본 거를 합의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손해본 거를 보상받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그 부분은 아마 형사가 그건 민사로 하시고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좀 다른 거라 가지고 어차피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절도범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라서 이제 실질적인 뭐 로스 금액이나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저지른 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런 나의 억울한 부분, 내가 얘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고 하는 건 이제 민사에서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로 좀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품이 많이 드실 텐데 지금 당장은요. 그래도 이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이 사람이 좀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에서도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초반에 조사 받으실 때 좀 잘 정리하셔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남편입니다. 올해 초 아내와 함께 소중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무 특성상 워낙 경무가 많고 술자리도 잦은 데다가 아직까지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진 않았지만 제 평생에 다시 없을 시간을 아이와 보낼 기회를 포기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래 쓰려던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팀장님과 협의한 뒤 3개월로 줄여 다녀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복직 이후 제가 과장 승진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승진 누락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인사팀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면서 근속 연수가 다소 미달됐다는 이유를 들면서 사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 대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하셨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담자님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킨 상황입니다. 부당한 처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사실 지금 출산과 이런 양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반해가지고 이거를 이유로 승진이나 승급에서 제외를 시킨다면 이건 형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회사에서는 근속연수 미달을 이유로 상담자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회사는 인사 규정이 있는데 우리 인사 규정에 따르면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말에 이제 쏙 넘어가시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법령을 위반한 인사 규정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은 처벌도 회사가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인사 규정을 개정해라 라는 시정 요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뭐 별도의 인사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요. 이걸 이유로 우리 회사 인사 규정 잘못됐다라고 노동청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게 되면은 회사는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인사 규정은 무효니까 개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인사 규정에 있음에도 이걸 제외하고 인사평가 자료를 산정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뭐 인사 규정에 있거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위법하게 무효로 이제 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시정 조치를 통해서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보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등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응했다가 사내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지방 발령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 사업주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네, 벌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과태료죠. 네, 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을 해서 시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라고 이제 시정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쟤 때문에 이런 게 나왔대. 뭐 우리 회사가 쟤 때문에 과태료 받았대. 뭐 이런 소문도 날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을 걱정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걸로 이제 2차 가해라고 하죠. 또 2차 가해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신다든지 그럼 아까처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뭔가 괴롭힌다든지 하는 것은 다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육아휴직은 사실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에 우호적이지 않은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뭐 지금 우리 상담자님처럼 승진이나 뭐 승급에서 누락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내지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더니 전혀 일해보지 않은 곳으로 그러니까 한직으로 소위 좀 얘기하는 좌천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직무로 옮기라고 한다든지 뭐 너의 뭐 임금 수준이 뭐 이러하다라고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건 나가라는 거네라는 느낌의 직무나 뭐 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처럼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충이 늘자 최근 정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을 계속하고 그 안에서 뭐 사업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뭐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어떤 한 회사가 난 차라리 매일 과태료를 얼마씩 내면서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실익이 있는 것이냐, 뭐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6일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롭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는 남녀 이제 구분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자들도 그리고 여자들도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실익이 있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상심이 크실 상담자에게 추가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을 하면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나부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나 이외에도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너무 좀 상심되시겠지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어릴 때 늘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외박을 밥 먹듯이 하는 아버지에게는 여자가 있었고 두 분은 싸움은 결국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아 입원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와 저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는데요. 어머니께서 갖가지 허드렛 일을 하시며 저를 힘들게 키우셨고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송을 통해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저까지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월세집을 얻어 생활하셨고 제가 결혼한 후에는 함께 지내면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제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혼한 여자와도 이혼을 했고 암 수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내미가 잘 살면서 아버지도 돌보지 않느냐며 매월 생활비 200만 원과 그동안 쓴 수술비와 병원비까지 달라고 합니다.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아버지가 이러니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부양료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하셨습니다. 먼저 성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민법 제97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러니까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부양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직계 혈족인 부모와 성년 자녀 간에는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계 혈족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즉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도 부양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간의 부양 의무를 본질적으로 부양 의무라고 해서 1차적 일방 배우자가 누리는 정도로 부양해야 되지만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는 2차적 이라고 해서 정도가 부부 간의 부양 의무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1차 부양 의무와 2차 부양 의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1차 부양 의무자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호 간에 동일한 수준으로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1차 부양 의무자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이제 부양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할 의무가 부담하게 되고요. 부양 의무를 지더라도 자녀가 현재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는 그런 부양 의무에 한해서 이제 2차적인 부양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상담자 아버지는 2차적인 부양의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연자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친정 어머니 생활비도 부담했던 걸로 지금 사연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맞벌이라고 해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면 매월 200만 원을 아버지한테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고 현재 상담자님의 생활을 유지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부양료 월 200만 원은 부당하다고 감액 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부양의 의무를 안 했던 사람인데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이제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측에 따라서 부인을 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은 부양을 받을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아까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부양 의무자인 자식 간에 교류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공공에 이르게 된 경위도 고려를 해서 부양 의무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처럼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의 생계도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신의칙상 권리 남용이다라고 해서 부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면 아버지의 암수술 비용, 과거 수술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나요? 네,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양료는 이제 장래에 한해서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법원도 과거 부양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 지체에 빠진 것 이후에 대해서만 부양료 지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이 성질에 맞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상담자 아버지는 부양료 200만 원을 제안을 했는데요. 실제 부양료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사실 뭐 이렇게 월 200만 원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2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연자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혼자 친정 어머니도 계신데 본인에게만 월 200만 원을 달라라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무려 8년을 만났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몹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둘 다 헤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예물은 물론 비싼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연인에게 명품을 선물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명품을 선물을 했다, 뭐 이렇게 대여를 돈을 한 것이 아니고 명품을 선물을 했다라고 보면 저희가 증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아까 우리가 축의금 같은 데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뭔가 그걸 건네게 된 경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네. 취소가 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을 선물한 경우에 상대방이 자의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면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와 같이 결혼하기로 하고 예물을 주고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근데 예물은 또 얘기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네. 약혼을 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지면은 이제 좀 줘야 되는 원인도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예물이라든지 주고받은 뭐 비용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거나 다시 돌려주거나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돈을 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대여라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네. 연인관이라도 하더라도 이제 돈을 차용했다라고 하면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는 못 줘, 배째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대여금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지급 명령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명품처럼 우리가 그냥 너 써, 용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줬다면 이건 증여거든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헤어졌다고 해서 이거는 반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갈 때 법원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나요? 결국에는 대여냐 증여냐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여의 법률적인 요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는 돌려달라라고 하는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을 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고 측에서 이게 뭔가 대여를 한 금원이 맞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뭐 카톡 같은 데다가 내가 뭐 얼마를 빌려주는데 넌 언제 갚을 거야?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어? 뭐 이자는 뭐 어떻게 뭐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인 사이인데 어떻게 계약서를 써라고 해서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을 수 있는데요. 사실 카톡이나 문자로는 남겨두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겨두시는 게 좋고 더군다나 현금 이런 얘기도 없는데 현금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빌려줄 정도 되면 그래도 금액이 우리 생활 수준에 있을 때 좀 그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결혼하고 짧은 기간에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어떤가요?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도 이제 부부지간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 뭐 장인어른, 장모님,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차용한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환할 책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결혼을 하는 축하의 의미로 이걸 줬다라고 하면 이혼한다는 사정만으로 그거를 반환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냐, 대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